김수연, 클라우디아 연주자님 모시고 음악 비전으로, 클래식 음악 비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오전에 강의 듣고 나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피전 강의가 아니라 힐링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그 말씀은 이제 할 시간입니다. 오후에 음악 듣고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힐링이야 라고 아마 감탄이 나올 정도로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클라우디아 선주자님은 음악으로 선교하시는 분이고요. 또 바이올린 음악 통해서 좋은 소개도 해주시고 또 본인의 신앙도 나누어주셔서 제가 작년에 시작했던 선교 톡톡의 첫 번째 강사로 드렸던 저의 좋은 친구이자 또 우리 삶의 동반자이면서 영적인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김수현 클라우디아 일단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들어오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오후 강의 끝나고 2시 반에 끝나게 되면 30분 동안 모임사 시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보시고 3시부터 주일미사로 미사 공헌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신부님들 몇 명 더 오실 겁니다. 그 미사 주일미사로 공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로고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이면서 제가 존경하는 연주자입니다. 우리 김수연, 클라우디아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클라우디아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오전 강의도 잘 들으시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는 동안 밖에는 눈이 왔었어요. 아시나요? 네. 갑작스럽게 눈이 와서 이 3월 중순에 웬 눈인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온도가 뚝 떨어, 지금은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온도가 뚝 떨어져서 또 건강에도 또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순 음악 피정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지금 사순식이 잘 보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순시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나요? 네. 와, 최고. 네. 저는 또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네. 자, 이 클래식 음악에 정말 유명한 작곡가들도 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음악에 주님을 위한 기도와 찬미를 드리면서 음악에 나타난 작곡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 작곡가들의 신앙 이야기와 그의 음악들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연주와 함께 1시간 반 동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또 바이올린 선율과 함께 하시면서 모처럼 정말 편안하시고 또 깊은 또 명상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차분한 그런 시간으로 1시간 반 동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오늘 제가 연주하는 또 악기는 어떤 악기인지 또 알아보는 재미난 코너도 준비했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마음껏 편히 즐기시며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문은 연주곡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강의가 이 제목처럼 명상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곡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주일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이라는 곡인데요. 너무 좋으세요. 잘 골랐네요, 제가. 네. 오페라 타이스에서 배우들이, 연주자들이 노래를 하는 막과 막 사이에 잠깐 이제 성악가들도 쉬어가는 코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도 마시고 옷도 갈아입고 뭐 무대도 배경도 바꿔야 되고 이런 쉬는 시간에 오케스트라가만 연주하는 곡이 바로 타이스의 명상곡이라는 곡인데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케스트라와 상관없이 특히 바이올린 연주곡으로 참 많이 솔로곡으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연주를 해드릴 텐데요. 이 곡 들으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되게 좀 친근한 클래식 곡인데 하실 거예요. 주로 어디서 많이 들으셨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트 여왕이죠.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딱 따고 갈라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너무나도 우아한 몸짓과 그 프로그램에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써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클래식 곡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타이스의 명상곡, 이 명상곡이라는 제목이 참 좋은데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달콤하고 편안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순음악 피죠 타이스의 명상곡으로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시작할게요.
우리 다른 선수들과 함께 좀 마음이 차분해지셨나요? 네.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처음 만날 작곡가의 신앙 이야기는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바흐라는 작곡가, 많이 들어본 작곡가 이름이실 거예요. 혹시 오늘 금시초문이시다 있으실까요? 네. 자, 우리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역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클래식 음악은 음악사에서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으로 올라가서 1600년부터 1910년까지 순수 음악으로 사용된 유럽에서 가장 유행했던 대중음악을 클래식 음악이다, 이렇게 음악사에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10년부터 그 순수 음악의 컴퓨터 음악, 전자음악이 사용된 음악을 우리가 뉴뮤직, 현대음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옛날 음악이라고 하고 있는 이 클래식 음악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시대적인 현상을 담아낸 그 시대의 대중음악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클래식 음악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작곡가가 있을 터인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자, 그 이유는 나름 좋아하시는 음악 선율이 있으시죠. 좋아하시는 성가곡이 있으실 테고, 아니면 노래방에 가시면 아주 즐겨 부르시는 애창곡 하나는 다 있으십니다. 딱 떠오르시는 그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것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형식과 틀을 완벽하게 완성한 사람이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주었죠. 지금 보시면 1685년부터 1750년까지 살다 갔다고 했는데요. 65년의 생을 사셨어요. 자, 우리 바흐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가 바로크 시대라고 하거든요. 음악사에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바로크 시대 때 사람의 평균 수명이 26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온갖 질병에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바흐 선생님은 좀 오래 사시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재미난 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형식과 틀을 완성한 우리 요한 세바스찬 바흐 작곡가는 또 정말 많은 아들과 딸을 둔 자녀의 아버지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바흐는 몇 명의 아들과 딸을 낳은 걸까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2자릿수 이상. 놀라시죠? 10명은 이상입니다. 네, 그냥 막 던져주세요. 15, 17, 좀 더 합니다. 24. 중간에 지금, 이렇게 줄여져 있어요. 자, 30이요? 너무 놀라요. 너무 많이 가서. 자, 정답은 20명입니다. 와, 맞추셨죠? 자, 몇 남 몇 녀를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명의 아들과 딸을 두었다고 되는데요. 부인은 몇 명? 부인은 자, 2명의 부인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은 또 돌아가셔가지고 두 번째 부인과 함께 20명의 아들과 딸을 두었다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에는 너무 놀랄 일이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또 세상을 빨리빨리 떠나고 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일찍 하늘나라로 가서 그렇게 한 가정에 많은 또 자녀를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독일에서 대대손손 내려오는 음악가 가문이었는데 이 20명의 아들, 딸 중에서 10명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 10명은 오래오래 바흐 곁에 남아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10명 중에 아들들은 이 바흐의 그 음악가 가문의 또 가업을 이어서 또 그 음악가로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흐의 패밀리는 또 이 클래식 음악 역사 속에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미국에서 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왔다 갔다 활동을 지금 올해는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 저희 그 학교에 피아노과 교수님 성함이 팀 바흐의 똑같은 패밀리 네임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바흐의 자손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수님과 친분을 쌓은 후에 여쭈어봤더니 맞다면서 자신의 그랜드파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독일의 가문인데 어떻게 이게 미국까지 오셨어요 했더니 18세기 중엽에 그 한 자손께서 배를 타고 정말 몇 달을 거쳐서 미국 중부로 이민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패밀리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처럼
클래식 음악 역사 속에 사실 유명한 작곡가들 많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만 유명하고 사실 아들까지 간 정도 5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한데 바흐의 가문은 지금까지도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여전히 연주자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클래식 역사의 아주 유일한 가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가요? 저 바흐를 또 많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흐는 정말 많은 수의 작품을 작곡을 했습니다. 무려 1000여 개가 넘는 작품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1000여 개가 넘는 거는 다 지금 악보가 남겨져 있는 것이고요. 사실 분실됐거나 아니면 아직도 찾지 못하는 악보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작품 수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마다 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자폐 서명을 항상 모든 악보에 남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직 주님께 영광을 이란 뜻이죠.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이 바흐는 자신의 그 작곡가라는 직업을 주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작품 활동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와 기도 그리고 찬양을 드린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작곡가라는 직분을 성실하게 자신이 생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한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작곡가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바이올린 전공자로 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악기 한 개를 연마해서 전공자로 살기에는 사실 좀 악기를 연마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는 올해로 이 바이올린과 만나서 얼마 동안 인생에 함께 했는지 한번 헤아려 보니까 3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럼 또 나이 계산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형제 자매님 분들에게 태어나자마자 바이올린 했어요.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바흐의 작품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바흐의 작품을 연주할 때와 요즘 저도 이 바이올린이라는 직업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음악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요즘 바흐의 작품을 연주할 때의 어떤 마음 자세가 완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단 한 개의 음도 틀리지 않고 연주할까 또는 다른 연주자보다 조금 더 잘할까 조금 더 튀게 할까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했다면 요즘 바흐의 작품을 연주할 때면 과연 저는 제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음악가의 길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저를 돌아보게 하고 좀 자성찰에 시간을 주게 하는 작곡가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곡가가 산 삶이 고스란히 이어져서 연주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바흐의 작품 중에서 한 곡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쥐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곡은 바흐의 작품 중에서 명곡 중에 명곡일 거예요. 클래식을 잘 모르는 크라이모토 또는 클래식에 막 입문하셨던 클레니들도 좋아하는 쥐선상의 아리아예요. 자, 왜 쥐선상의 아리아라는 제목이 붙여졌냐면 지금 바이올린이 다 잘 보이시죠? 네. 바이올린이 4개의 현으로 되어 있는데 4개의 현 중에서 가장 낮은 현, 가장 두꺼운 줄이 G 스트링입니다. G선만 가지고 연주해라 만든 곡이 바로 쥐선상의 아리아예요. 그런데 바흐는 지금 자신의 원곡이 G선 하나만 가지고 연주한다는 걸 알면 아마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날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냐면 원래 원곡은 줄 4개를 다 사용하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의 2악장의 선율로 작곡되었는데 바흐가 죽고 나서 19세기의 독일의 비를미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을 듣고 너무 좋아서 요 선율만 딱 떼다가 G선만 가지고 연주하도록 다시 편곡해서 발표한 곡이 바로 쥐선상의 아리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줄 여러 개를 사용하는 그 오리지널 버전보다 이 줄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는 이 버전을 더욱더 좋아하시고 또 줄 하나만 가지고 연주하니까 좀 신기하시기도 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연주해 드릴 텐데요. 다른 줄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이 한 줄만 사용하면서 마치 외줄타기 하면서 제가 연주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어떤 감상 포인트 가지셨으면 좋겠냐면요. 바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크 시기잖아요.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매우 평화롭게 하고 좀 치유해주는 힐링 음악이다라고 분류하는 음악이 바로 바로크 음악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크 음악의 기본적인 템포와 리듬이 사람이 가장 안정을 취했을 때 1분간 뛰는 맥박수와 비슷하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요즘에 음악으로 병을 고치려주는 음악 치료학에서는 이 바로크 음악을 또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하는데 어떤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하냐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나 화가 많으신 분 또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이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불면증을 앓고 계시거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 약 대신 처방을 한다고 해요. 혹시 여기에 속하신 지금 병명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실까요? 우리 신부님 번쩍 드셨어. 네. 아니 그리고 몇 분 안 계시고 다들 마음이 지극히 평화로우신가 보다. 네. 다 그래서 이렇게 피정이 오셨나 봐요. 사실 저희 연주자들도 여기 속합니다. 저 또한 속해요. 왜냐면 저희가 연주자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무대 공포증을 이기는 거예요. 그 무대 공포증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연습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저도 큰 무대가 있거나 아주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공연이 있을 때는 저도 잠이 너무 못 잘 때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이 바로크 시대 음악을 좀 플레이리스트에 두었다가 좀 들으면 진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리듬감에 맞춰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곡 들으시면서 좋은 감상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릴렉스 하시면서 온갖 걱정 근심 다 이곳에 그냥 다 두시고 이 곡 감상하시면 참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곡은 제가 무반주로 G선만 가지고 G선의 오로지 이 따뜻한 음색의 선율만 가지고 한번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시작할게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자, 다음은 우리 지금 작곡가의 이야기와 함께 그 바흐의 정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인생의 소명. 자,
그래서 사명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다 주님께서 주신 뜻하신 바가 있으시죠? 어떻게 지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니까 이 곡 들으시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곡을 또 가사 없이 또 이렇게 악기 연주만 들었을 때는 나름의 기도와 또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클래식 음악 작곡가의 음악의 아버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음악가로서 주님의 뜻을 음악에 나타내면서 살았던 바흐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음악의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음악의 어머니도 나올 차례예요. 그렇죠? 우리는 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동시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음악의 어머니 핸델입니다. 이런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만 듣고 또 이 바로크 시대 때는 그 남성분들이 고글고글한 긴 머리에 가발, 정형화된 가발들을 이렇게 하나씩 쓰고 계셔서 마치 이렇게 초상화만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부부냐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바흐와 핸델이 결혼해서 모차르트를 낳았다 이런 분도 있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자, 우리 핸델은 왜 음악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685년에 태어났어요. 우리 핸델도. 우리 아까 전에 바흐의 탄생연도 볼까요? 바흐 보시면 똑같이 1685년. 이 두 사람은 독일에서 같은 해 태어난 동갑내기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생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생에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왜 이런 또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운명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델이 독일에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음악적 역량이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핸델의 부모님은 이 아이를 아주 특별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벗어나 유럽 여러 나라를 이렇게 틈만 나면 연주 여행을 시키면서 음악적 견문을 넓혀주었죠. 자, 이렇게 성장한 핸델은 나중에 함부르크 군주 밑에서 일하는 궁정 작곡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핸델은 어려서부터 막 이곳저곳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자신이 함부르크에 이렇게 콕 박혀서 음악 활동을 한다는 것이 늘 답답했고, 그리고 이 군주도 함부르크 군주도 그렇게 핸델의 음악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참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늘 불만과 답답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그 당시에는 유럽의 가장 강대국이 영국이었죠. 대영 제국인 영국에 연주 여행을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핸델은 영국으로 연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통치하던 왕이 있었는데 바로 앤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앤 여왕은 독일에서 오는 이 핸델의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총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왕이 예뻐하니까 함부르크 군주가 허락한 휴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영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너 당장 안 오면 일자리도 없이 당장 해보야 라고 몇 번씩 협박을 했지만, 그래도 든든한 백인 앤인 여왕이 있는데 라고 믿으면서 절대 독일로 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앤 여왕이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은 서로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서 혈연 직업만 있으면 옆에 나라도 같이 통치하던 이런 시대였는데요. 앤 여왕이 급사를 했는데 후사가 없었던 거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혈연 지간이 있지 살펴보았더니 바로 함부르크 군주였던 거죠. 그래서 함부르크 군주가 앤 여왕 다음으로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바로 그 왕이 영국의 조지 1세 왕입니다. 자, 핸델은 큰일 났잖아요. 말도 안 듣고 있었는데 이거는 직장만 잃을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왕에게 잘 보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왕이 하루 종일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었는데 그 취미 활동이 뭐냐면 배를 타고 내는 뱃놀이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배를 타고 이렇게 즐기시는 동안 귀를 심심치 않게 즐겁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곡이 그 가장 또 유명한 핸델의 명곡이죠. 핸델의 수상음악 월터뮤즈입니다. 이 왕이 이 곡을 듣고 너무 좋아해서 기록에 보면 그 편지각을 무려 처음 듣고 13번 왕복했다. 계속 듣고 싶어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너무 쉽게 핸드폰에 유튜브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블루투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멀리 산속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연주자의 라이브 연주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또 왕에게도 신임을 얻고 또 백성에게도 인기를 얻은 이 핸델은 나중에 영국으로 귀화해서 지금의 영국의 윈들만 붙인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영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로 핸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흐와 핸델이 단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었던 이유는 바흐는 아까 자녀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독일을 벗어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던 일벌레였던 반면에 이 핸델은 무대를 영국으로 옮겨서 영국에서 국제적인 작곡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활동 영역이 겹치지 않아서 만나볼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 핸델을 굳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유는 핸델의 음악이 상당히 선율적이고 개방적이고 따뜻해서 음악적인 선율 때문에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우리 한국에서만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외국에 가셔가지고 음악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핸델은 영국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잘 될 수 있나요? 이 핸델에게 또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죠. 항상 발표하면서 성공을 거두었던 그의 주로 작곡했던 것이 오페라 작품인데, 오페라가 잇따른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 실패에 나중에는 재정에도 문제가 생겨서 파산 선고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때문에 나중에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와서 중풍에 걸려서 또 쓰러지죠. 그래서 반신불수, 몸을 또 한쪽을 못 쓰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핸델의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행복하게만, 그리고 늘 평탄하게만 살았던 사람이 이런 위기가 왔으니 더욱더 그 절망감을 기뻤을 텐데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끝났다. 그리고 핸델도 정말 크나큰 고통과 좌절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이 곡으로 그 이전보다 더 유명한 작곡가가 됩니다. 바로 그 곡은 오라토리아 메시아입니다. 이 곡은 핸델이 완전 절망 속에 있을 때 정말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무려 3주 만에 작곡, 거의 3주 못되게 2주 좀 넘게 작곡한 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곡을 작품을 발표하면서 메시아께서 나에게 오셨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메시아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은 아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핸델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그 주님을 이렇게 음악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곡 감상하실게요. 제가 가톨릭 성가에서 가장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가톨릭 성가 218장인데요. 핸델은 그 절망 속에,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이상하게 주여 당신 종이 여기의 성가곡을 들을 때나 제가 연주할 때마다 그렇게 가슴을 울리고 또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들으시면서 나름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사순 피정하시는데 어떻게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재미난 순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오셨으니까 특별한 코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연주하는 악기는 바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인데요. 아마 이 클래식 음악 악기 중에서 참 많이 친숙한 악기실 거예요. 왜냐면 자녀를 두셨거나 아니면 손주분들을 두셨다면 방과 후에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쉽게 배우는 요즘 클래식 악기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악기는 도대체 어떤 악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보이시다시피 나무로 만든 울림통을 가진 이런 악기를, 그리고 줄을 이렇게 걸어서 연주하는 이런 악기를 스트링 현악기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현악기는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악기로 분류가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몇 곡을 연주를 해드렸는데 이 현을 이 긴 막대기, 활이라고 불리는 도구로 이렇게 비벼서 마찰을 통해서 연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마찰을 일으켜서 연주하는 악기를 찰형 악기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 악기 통기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통기타는 어떻죠? 똑같이 나무로 만든 악기인데 이 줄을 손가락으로 뜯어서 이렇게 탱탱탱 쳐서 소리를 냅니다. 이런 악기를 우리가 발현 악기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 나무로 만든 울림통의 이 현악기는 찰현악기와 발현악기가 이 악기들을 이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악기들이 이 그룹에 속해져 있는지 살펴보면 훨씬 더 이 두 악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클래식 음악 악기에는 바이올린이 있고요. 그리고 몸통이 커서 앉아서 연주하는 첼로, 저음역의 악기를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올린과 첼로의 중간 음역들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바이올린처럼 똑같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연주하는 악기 비올라라고 부르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마지막에 악기가 있는데요. 가장 낮은 음역대를 연주하는 악기인데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 밴드에서도 빼어놓을 수 없는 베이스 악기가 있어요. 바로 더블 베이스, 콘트라베이스라고 부르는 악기입니다. 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제가 악기 이름을 뒤로 부를수록 악기 몸짓이 어떻게 커지죠? 이렇게 악기는 몸통이 커질수록, 울림통이 커질수록 낮은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발현악기 볼게요. 발현악기는 제가 아까 전에 대중음악악에서 통기타를 말씀드렸는데 서양 클래식 음악악에서는 클래식 기타라는 악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요. 또 한 개의 발현악기가 있어요. 어떤 악기가 있냐면 매우 덩치가 큰데 손가락 10개로 드르렁 드르렁 이렇게 뜨는 악기. 하프. 네, 하프 떡 떠올리면 아니 이 악기가 웬 현악기야? 막 금속에 막 휘황찬란한 모습이 있어서 웬 현악기야라고 하실 텐데 이 금속은 다 장식품이고 울림통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프도 현악기에 속합니다. 네. 이렇게 악기들을 구분하니까 찰현악기와 발현악기를 훨씬 딱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바이올린은요 아주 대표적인 찰현악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유명한 이 찰현악기는 언제 인류 역사에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악기가 되었을까? 사실 이 나무로 만든 울림통은 땅에 떨어지면 금방 깨지고 또 물이 닿으면 썩기도 해서 사실 금속과 돌로 만든 악기보다는 보존 방법이 용이하지 않아서 언제부터 그 역사를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시작점을 알 수 없지만 문헌이나 도구의 벽화를 보니까 이렇게 비벼서 연주하는 찰현악기가 BC 5세기 중동 인근 지역부터 발견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날의 바이올린은 아니고 오늘날의 바이올린은 언제 발견이 되냐면 완성이 되냐면 지금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바우 핸델을 만났던 그 시대를 우리가 바로크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 바로크 시대에 이탈리아 크레모나 지방을 가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나오냐면 악기 제작자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오늘날의 바이올린을 완성한 사람의 이 모습을. 그래서 아마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러면 그 사람 악기 엄청 비싼 고가의 악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 사람의 악기가 너무 잘 만들고 울림통이 좋아서 그렇게 또 가치가 평가되기도 했지만 우리도 인류의 역사, 악기 제작 역사에 엄청난 빛나는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그의 가치가 그렇게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우와 핸델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바이올린이라는 이 악기, 도대체 이 악기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제가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이크 잠깐 놓을게요. 들리시나 보세요. 들리세요? 네. 자, 우리 바이올린은 연주를 할 때 요 턱과 어깨 사이에 바이올린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눕혀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악기가 우리 바이올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찰을 이루어내는 요 방향이 있는데 어떻게 방향이 있냐면 이렇게 뉘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둥글게 원을 그을 수도 없고, 오로지 아래 위 다운 업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개 이름 있으시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우리 음악 수업 때 예전에 도는 도라지에 도레는 뭐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그 개 이름 하나에 한 방향씩 긋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백타시 주법인데, 제가 연주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라시 도레 요 네 개의 음정을 한 방향에 한 번씩 가장 기본적인 대타시 주법으로 연주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음에 한 방향씩 긋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오셨으니 제가 오늘 한번 개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방향에 지금 한 번씩 그었는데, 연주자들이 얼마든지 활의 마찰의 속도를 조절하고 또 여기 지금 운지하는 음정의 속도를 조절해서 많은 음들을 쪼개어서 낼 수 있는데, 한번 연주 예시로 들어보세요. 우선 한 방향에 한 음씩, 한 방향에 두 음씩, 네 개, 8개, 16개, 32개. 네, 이렇게 박수를 쳐주세요. 네, 이렇게 얼마든지 연주자들이 마찰의 속도와 운주하는 속도를 조절해서 이 가장 기본적인 한음의 한 방향씩 긋는 거에서 조금 발전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피치카토 주법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바이올린은 차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이 발효락기처럼 손가락으로 뜯을 수가 있어요. 이걸 피치카토 주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들려드릴게요. 우선 라시도레 아까 전에 똑같은 음정을 차련으로 해보고, 이 음정을 발현해 볼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줄을 뜯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바이올린은 차량악기가 주악기이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그 곡을 작곡할 때는 거의 뭐 80% 이상은 다 차련을 하도록 만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현에 피치카토를 넣어서 좀 음악의 다양성을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음 주법이 있는데요. 이건 코드라는 주법이에요. 뭐냐면 두 개의 이상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것을 중음 주법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 피아노 건반을 상상해 보시고, 그 피아노 건반에 다 10개의 손가락을 다 다른 위치에다가 이렇게 위치하시고 동시에 눌러보세요. 그러면 10개의 음이 한꺼번에 들리죠? 근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줄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의 이상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요 마찰의 요 압을 조절하고 또 음정의 요 간격을 조절해서 중음 주법을 내는데, 어떤 소리를 내는 주법인지 들어보실게요. 확실히 그냥 단선율로 연주할 때보다 이게 중음주법을 하니까 소리가 훨씬 커지고 음량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음역대가 확장되면서 더욱더 풍성한 화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곡가들이 작품을 작곡할 때 이 부분에는 조금 내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뭔가 풍부하게 느끼게 하고 싶어, 음량을 느끼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음들을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하면서 이런 주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비브라토 주법인데요. 제가 곡들을 연주할 때 이 음정을 잡는 왼손가락을 가만히 있지 않고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비브라토 주법이에요.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음을 플랫하게, 그러니까 평평하게 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곡선을 주어서 훨씬 음폭의 그 진동의 폭을 확장시켜서 넓게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연주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도라는 음정을 한 번은 비브라토를 없이 한번 울려 퍼지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도라는 음정을 똑같이 비브라토를 넣어볼게요. 확실히 비브라토와 차이가 있고 없고가 어떻게 울리는지 들어보세요. 비브라토 빼고 비브라토 넣어볼게요. 네, 확실히 다르죠? 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 세 가지 지금 데타시, 피치카토, 중음주법 같은 경우는 작곡가들이 자신이 악보에다가 다 요 주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써놔요. 하지만 비브라토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해놓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연주자들의 재탄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연주자마다 다 다른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시는 가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가요를 어떤 가수가 부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물론 목소리 톤도 다르지만 뭐 생각하는 어떤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에 따라서 다 감정의 표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곡도 달리 느껴지는데 우리 클래식 음악도 이렇게 긴 역사를 가졌지만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연주자마다 다 다른 색깔을 가져서 다른 느낌으로 또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브라토의 사용에 있어서는 연주자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용을 하면서 연주자의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부분 주법이 바로 비브라토 주법입니다. 재미나시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재미난 퀴즈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바이올린은 차련악기 그랬죠? 차련악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 긴 막대기 활 이런 불리는 도구인데 지금 보시면 요 하얀색 부분 활털과 요 나무 활대, 요 나무로 된 활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로 문지르냐? 요 활털, 하얀색 부분으로 줄을 문지르거든요. 가장 중요한 소리내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요 활털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너무 다들 대단하세요. 좀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들 말꼬리털. 정답이에요. 근데 좀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저는 좀 신박한 오답을 달렸는데. 다른 걸로 만들었다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는 낚싯줄. 오, 최고. 네, 제가 기억나는 오답으로는 고래 힘줄, 고래 수염.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한테 가면 강아지 털, 족제비 털, 토끼 털, 온갖 동물의 털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친구들의 그 신박한 오답을 듣고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냥 바이올린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말꼬리털로 활털을 만들었다는 거 그냥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 들었는데 아 그래 왜 다른 동물의 털도 있는데 하필이면 말의 꼬리털만 사용하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말의 꼬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털이어서 옛날에 얼마든지 잘라서 조절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말꼬리털을 사용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흰색의 털이니 그러면 백마의 털만 꼬리털만 사용하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누렁이 말이든 검은 말이든 흰색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죽은 말의 꼬리털을 한번 탈색해서 말려서 사용을 해요. 죽은 말의 꼬리털을 사용하는 이유도 있죠. 산말의 꼬리털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유분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미끌미끌거려서 마찰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말의 꼬리털도 여전히 기름기가 남아있어서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마다 뭘 바르냐면 송진을 이렇게 발라요. 그럼 송진은 송진 가루가 발생하는데 이게 매우 끈적끈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끈적임이 이 활털 사이에 묻어나서 얼마든지 이 줄을 이렇게 비비면서 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활털이 매우 약하고 가늘어서 강한 마찰력이 잘 끊기기도 하고 또 금방 닳기도 해서 저처럼 이제 연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서 이 활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못 얻으신 신박한 꿀 정보이니 이렇게 잘 아셨다가 나중에 공연장에 가셨거나 아니면 바이올린 연주자의 영상을 보셨을 때 옆에 분에게 알려주시면 정말 너무 놀라우며 그런 정보 어디서 얻었냐 하실 거예요. 네. 끊어지는 일은 없어요. 네, 연주 중에도 끊어지는 일이 있죠. 우리 활털 같은 경우는 많이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강한 마찰력이 끊겨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얼른 이런 거 빨리 쉬는 부분에 뜯어내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에게는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나 오늘 이 바이올린 이거 보고 취미로 한번 바이올린을 배울 생각이었는데 활동을 4개월, 6개월씩 가르라니 번거로워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다면 취미로 하신다면 그냥 평생 활동 다 뽑힐 때까지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제 사수음악 비정인이 또 차분하게 우리 바이올린에 대한 악기 설명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바이올린 설명과 함께 바이올린의 곡 한 곡 감상하실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가인데요. 평화의 기도입니다. 저는 미사 때 가장 좋아하는 그 순간이 신부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에요. 물론 미사가 다 거의 끝나기 전 하기도 했지만 농담이고요. 그 평화라는 것이요.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리고 잠이 들 때 와 오늘 진짜 아무 일도 없었게 진짜 평화롭게 살았네 라고 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삶 속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누군가의 다툼도 있고 항상 신경을 써야 될 매 순간이 있는데 정말 이 평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지금 평화가 찾아오시나요? 네, 평화의 기도 바이올린 곡으로 감상하실게요.
음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또 정말 유명한 작곡가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볼 작곡가 이름이실 거예요. 바로 모차르트와 베토벤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리고 그들의 음악들은 뭐 몇백 년이 지나고 그리고 지구 몇 바퀴를 돌아서 어디 곳에서나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명예롭게 지금 남겨져 있는 기록이 세계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는 모든 작곡가들의 삶은 과연 너무나도 행복했을까요? 사실 그들 작곡가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기준, 행복의 기준에 본다면 너무나도 못 미치는 다들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들의 작품들이 막 추앙받지만 막상 처음엔 발표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비난을 받거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 명예, 건강, 가족 이런 기준을 본다면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많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작곡가들의 삶입니다. 이런 또 고통과 또 아픔이 있었기에 또 그것이 빛나는 또 예술로 자리를 했을 거고 또 그게 또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날 작곡가는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자, 우리 모차르트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 중에서 신동, 천재라고 불리는 대명사를 가진 작곡가예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다 천재적인 재능을 다 가졌어요. 뭐 어려서부터 뭐 7살에 뭐 피아노를 너무 잘 쳤던 사람도 있고 뭐 13살에 뭐 멋진 곡을 작곡을 해서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도 있고 그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천재 단 한 명을 꼽아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모차르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나이 면에서 이분이 또 가장 앞서시죠. 나이 3살에 한 번 들은 선율을 바로 악보에 그려내고 3살에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 연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고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저는 3살에 무엇을 했을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3살에 뭐 하셨어요? 생각나세요? 네. 정말 저는 열심히 바다가 기어다녔을 것 같은데 그런 나이 모차르트는 그런 음악적인 영향으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신동, 천재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삶은 그러면 그렇게 평탄하고 그 인정을 오로지 음악적 영향을 다 발휘한 채 살았냐? 자, 우리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영화로 한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 영화 보셨나요? 자, 혹시 그 아마데우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모차르트의 장례식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장례식 부분을 보면 이 모차르트가 이 시대 때 어떤 신분으로 어떤 위치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모차르트는 바흐와 핸델 다음 세대의 사람인데 사실 이때는 어떤 시대적 분위기가 약간 과도기의 분위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바흐와 핸델은 그렇게 뭐 훌륭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살았지만 독립적으로 절대 살 수가 없었어요. 직업을 가지고. 왕실 밑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귀족의 밑에서 그럼 어떻게 보면 신분제도는 음악을 하는 하인의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모차르트도 그 과도기의 인물이에요. 모차르트가 이렇게 빛나는 재능을 주셨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히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차르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왜 몇 명 사람들만을 위해서 음악을 활동을 하면서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지? 나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기쁨이 되야 라고 하면서 모차르트는 클래식 음악 역사 최초로 프리랜서를 선언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장례식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마차에 이렇게 시신을 싣고서 아무데나 이렇게 확 던져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차르트의 묘소, 짤즈부르크에 있는데 그 묘소를 가면요. 거기에 묻힌 게 아니라 이 부분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기억을 살려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 나중에 레퀴엠을 작곡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이유도 누구 밑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늘 작품 활동을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너무나도 좀 과로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했고, 그리고 레퀴엠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의뢰를 받아서 레퀴엠을 작곡을 하다가 미처 그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장송곡으로 남긴 채 생을 떠나간 작곡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운했던 조그만 뭐 나중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런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사람인데요. 자, 우리 모차르트가요, 자신이 작곡한 작품,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나는 이 작품을 가장 완벽하게 작곡한 작품이다, 너무나도 만족스럽다라고 말한 작품이 있어요. 바로 우리 가톨릭 성가에서 만날 수 있는 194번 성체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우리 성체 성가로 많이 부르는 아그베로인데요. 제가 잠깐 앞에 선율만 발솔로 들려드릴게요. 모차르트가 가장 자신이 잘 작곡한 곡이다, 너무나도 만족했다는 곡이 바로 이 곡인데요. 정말 그의 신앙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항상 모실 때 또 가끔 또 우리 성가곡으로 부르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 이 곡을 들으실 때마다 또 이 모차르트를 한 번씩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베토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베토벤 너무나도 유명한 작곡가이죠.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베토벤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 있으십니까? 네, 1930년 귀머거리 작곡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곡가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 엄청난 불운이고 엄청난 고통이고 좌절이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마지막 교향곡을 작곡할 때는 단 한 개의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오로지 영감에 의해서만 작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말 기막힌 운명을 가진 이 베토벤, 하지만 이 좌절 속에서 오로지 작곡에만 전념해서 최고의 예술품을 승화시켰다. 그의 슬픔을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악성 성인이라는 대명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베토벤은
귀가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고 귀통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잠시 작곡을 그만두고 요양 생활에 들어갑니다. 요양 생활을 하는 동안 유서 한 통을 쓰죠. 자, 베토벤 유서 또는 요양을 하이리게 슈타트에 했다고 해서 하이리게 슈타트 유서라고 하는데요. 1802년에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서의 번역법을 보면 구구절절 그 베토벤의 아픔과 슬픔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귀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고 내가 이제 귀가 안 들릴 게 너무나도 분명하니 내가 작곡가로 어떻게 살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내일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을 마주하기도 너무 겁이 난다. 구구절절 그의 고통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통 유서는 생을 떠나기 전에 못한 말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겨놓고 떠나는 게 보통 유서의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베토벤은 1802년에 이 유서를 쓰고 생을 떠났냐? 사실은 아닙니다. 베토벤이 이 유서를 쓰고 2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이 25년이 베토벤 인생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한 인생입니다. 자, 유서 이전에 베토벤이 일단 작품 성향을 보면 그냥 선배 작곡가들의 작품의 어떤 특징을 고스란히 답습해서 조금 발전한 이런 작품 형식을 보였는데요. 유서 이후에는 베토벤의 독창성이 드러납니다. 베토벤표의 음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작곡한 곡들을 베토벤을 누구와도 비교돼 불가한 불굴의 작곡가로 그리고 베토벤의 후배 작곡가들도 모두 베토벤을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격상시키기 올린 작품 세계를 보인 것이 바로 베토벤 유서 이후의 작품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베토벤은 유서에 자신의 막 고통을 썼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유서에 과연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정말 이것을 죽으려고 썼을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한번 이것을 이겨보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강력한 그리고 그 기도의 마음을 정말 내가 온전한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어 라고 한 마음을 강력한 마음을 담은 의미의 유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서를 썼어요. 내가 한번 이겨보겠어.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곡을 작곡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담아서 다짐을 하고 어떤 곡을 작곡했을까요? 그쵸? 많은 분들이 운명이라고 하세요. 사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서 그치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잔뜩 연주자들이 나온 오케스트라 규모의 좀 웅장하고 강력한 좀 힘을 드러내는 이런 곡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반전.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첫 번째 발표한 곡은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아름다운 가곡 이힐리베디였습니다. 자, 이 곡 어디서 많이 들으셨냐면 예전에 신승훈 씨 가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앞부분에 샘플링 되었는데요. 어떤 멜로디냐면 아름다우고 간단한 선율을 썼습니다. 너무 반전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힐리베디, I love you라는 뜻을 가졌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자, 여기서 사랑의 주체는 남녀간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 사랑을 해야 될 존재는 내 자신이고 주님께서 이런 나한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이겨보야겠다. 이겨내야 된다. 라는 이 곡도 엄청난 의미를 담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네. 자, 그러면 쓰담쓰담 하시면서 잘 살았다.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을 한번 잘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성가곡 한 곡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4명의 작곡가의 클래식의 작곡가들의 신앙 이야기와 또 음악을 들려드렸어요. 되게 좋은 시간 되셨나요? 자, 다음 주에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성가곡들과 연주곡들을 제가 좀 연주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톨릭 신자라면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또 다 갖고 계시죠. 성모님은 그냥 엄마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모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냥 안기고 싶고 기대고 싶고 그 품에서 편히 쉬고 싶고 그렇습니다.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많은 작곡가들이 이 아베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성모님을 또 흠순하면서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는데 오늘 그 중에서 바이올린 선율로 참 많이 연주되는 구노의 아베 마리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연주자 없이 이렇게 지금 혼자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반주 소리가 들리시죠? 네, 이렇게 MR을 지금 준비를 해서 하는데 연주자에겐 진짜 반주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MR을 눌러주시는 우리 주인숙 장님께 저한테 엄청난 역할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와 이게 진짜 너무 호흡을 맞춰주시면서 탁탁탁 좀 해주시고 계세요. 자, 오늘 어떻게 행복한 시간 되셨죠? 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선곡곡들을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들려드리시고 싶은 노래는 바로 누군가 너를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기도는 살아가는 힘이 되고 또 누군가의 기도도 또 저에게 힘이 됩니다. 또 기도 많이 하시나요? 네, 누군가를 너를 위해 기도하며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 이 곡이 이제 마지막 곡이었죠? 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하고 근데 아쉬우시면 앵콜을 외쳐주셔도 돼요. 그럼 신부님이 더 하라고 하실 거예요. 자, 이 곡이 끝나고 같이
곡의 분위기는 잔잔하게 끝났지만 곡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여러분 같은 박수를 일단 5초 동안 쳐주시고 네. 안 끼고 쳐주시고 그리고 박수와 리듬 우리 지금 음악 강의 들으셨잖아요. 어쨌든 저 음악 특강이니까요. 음악에는 박자와 리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초 후에 리듬감에 맞춰서 앵콜 이렇게 네, 외쳐주시면 제가 또 멋진 앵콜곡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실 거죠? 네. 자, 그럼 일단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면 누군가 너를 기도하네 감상하실게요.
잘 오셨죠? 네. 저도 오늘 2025년의 사순피정을 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맑아졌어요. 영원히 밝으셔. 아유, 최고. 자, 마지막은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주님의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은총 가득한 또 부활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셨죠? 네. 우리 김세현 클라우디아 연주자님은 미국과 한국에서 양쪽으로 활동을 하세요. 되게 바쁘신 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초청할 때마다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연주해 주셔서 너무나 제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저희 사순 피정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세현 클라우디아님께서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그만큼의 체력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응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교보문고 와서 책을 보시게 되면은
김수현 씨 책도 여러 권 나와 있거든요. 클래식에 대한 재미있는 책이 많습니다. 우리 김수현 씨가 쓰신 책이, 그래서 책도 보시고 또는 주보나 여기저기 소식지 같은데 글도 많이 쓰세요. 글도 잘 쓰시니까 보실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가일 플레이저라고 우리 김수현 씨가 이끄는 악단이 있습니다. 또 그건 공연이 또 7월 달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도 공연 보러 갈 텐데 사실 여기가 상당히 이제 공연장은 아니어서 우리 이렇게 김수현 씨처럼 훌륭한 연주자를 모시고 연주하기가 조금 제가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또 찾아가서 세종이든 뭐 예술연당이든 연주하는 데 가서 찾아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수현 씨라고 공연 정보 뜨면은 바로 달려가셔서 공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사도 함께 하실 테니까 미사 때 또 바이올린 또 반주 음악 미사 반주 들을 수 있습니다.